참석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예.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있을 경우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포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사항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사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또한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또한 민주당이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3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예년의 연평균 1,700건과 비교할 때 6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초래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이 좋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5법 개정안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을 8년 만에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올렸고 보직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으며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올렸습니다. 또한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조사를 현직 교사가 아니라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확대되는 늘봄 학교도 교사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교사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군가의 자매와 형제라는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 시민이라는 인식이야말로 교권 보호의 대전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민생금융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홍콩 H지수 ELS 상품 관련입니다. 오늘부터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약 1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H지수 ELS는 국내 약 40만 계좌, 가입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기민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서면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례를 보면 다수의 판매사들이 과거 DLF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만을 우선하며 면피용 판매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해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리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홍콩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특히 홍콩 ELS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만 50%가량이 도래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 현황과 민원 현황, 홍콩 H지수 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쟁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간 당정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책금융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은 재작년 11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작년 5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조 4천억 원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였고 차주 1인당 평균 54만 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대라는 경제 기본 원리가 작동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비용 경감에 매우 큰 도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쪼록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와서 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대한대출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지난 3일 22시부터 어제까지 당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심야 시간에 서버 증설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오류 문제마저 신당과 억지로 끼워 맞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에 입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입당이나 탈당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떤 주장을 해주시고 또 언론 보도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계리 간생 먼저 하시고. 예,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으로 인하여 부동산 PF발 위기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PF 정상화 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입법까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하여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보다는 단독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국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만사 정쟁화로 인하여 중요 민생 법안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결리사의가 아닌 결리망의를 꼽았다는 씁쓸한 소식을 접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대로입니다. 부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과 입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태영관 김정은이 지난해 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더니 어제는 딸 김주애를 데리고 신형 ICBM 발사대 공장에 나가 군사적 대결을 준비한다며 돌아섰습니다. 한편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연처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을 무모한 전쟁 책동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언급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는 응징 대응 원칙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한데 지난 연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게 신원식 국방장관 경질을 외치며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태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누구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려고 국방장관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교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사과가 있었고 장관의 각오 발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죽창가만 외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다 튀어나온 것이었으며 장관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던 문제들입니다. 지난 정권 시기 김정은에게 비핵화 우지가 있다면서 제재를 풀어주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죽창가 부르면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던 전 정부 인사들이 자기 언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원식 장관처럼 북한이 도발에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김정은 남매에게 남한 내부를 더 세게 흔들어 볼 용기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열악한 안보 환경을 물려받아 평화를 유지해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 지휘부를 흔들려 하지 말고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여당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강경관 선생님.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간사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직 국민들께서 소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팽촌, 3번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서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원이나 안산 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지역은 재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 등이 포함된 구 창원시는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인데도 배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 행평성 및 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 창원시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포함된다고 확인해 줌에 따라 창원도
안산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른 환경 개선과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 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 시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분명 우리 정부의 성과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 이 법안의 통과로 보건의원이 지역구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구 창원시와 안산시와 유사한 다른 지역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행령의 각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 금년도 경영 실적이 지난해보다 후퇴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2024년도 경영 환경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7%가 금년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응답 기업 20곳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5%가량 후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13개 기업은 지난해보다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3곳의 기업의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15%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과 반도체 산업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인 여러 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도 사실상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투자 심리가 내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내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말하여 발목에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 방향은 내수 회복과 수출 그리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서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항들이 입법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발맞춰서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려운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위해서 입법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막말하신 사람들 총선에서 불이익 준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불이익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막말의 정도, 불이익의 정도를 이렇게 뭐 계량화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 민주당이 지금 쪼이 설치 관련해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혹은 뭐 당에서 강조하시는 뭐 피해자 지원이나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별도 기구를 꾸려서 협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럴 보관들이 있고 계십니까? 타협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오늘 만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쨌든 양당 간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후보권 대통령님께서 행사하신 것으로 봤는데 이후에 민주당은 표결을 늦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뭐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법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제2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이제 환부가 되고, 또 국회가 환부돼서 국회에 오면은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허식 인천시의장 징계 관련해서 혹시 오늘 절차나 예정되니까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뭐 결정된 절차는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이 또 국민적인 그 우려나 공분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1.8 경쟁 헌법 전문수로 이포인트 위원장이 나오시고 당내 논의 우리가 뭐 일관되게 전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그 전문 개정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은 조금 국민 여론을 좀 수렴해 봐야 된다. 개헌이란 과정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그 어려운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한다면은 급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논의는 뭐 비대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당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헌 관련 급한 논의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그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지방자치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새로 또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동안의 개헌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쟁점이 없고 또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87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것마저도 뭐 여야간에 또 개헌이라는 과정이 워낙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야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의 과정을 국민의힘이 좀 주도해서 언제까지 좀 제한하거나 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시점상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후보 관련해서 내각에서 특별감찰관 운영이나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원내에서 모아진 의견이 있을까요? 하여튼 국민 여론들을 지금 뭐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도 뭐 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뭐 제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